네, 앞서 이제 휴식 시간 전에 2020년도에는 이제 저희 원격훈련 과정 심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실제 세부 심사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네, 사실 내용 이해는 되시지만 아직 감은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예시를 가지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만한 내용이나 이전에 비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제 세부 기준이나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정 적정성 심사 항목 중 하나죠. 지원 적정성 항목인데요. 특히 이는 올해부터 집체훈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모두들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국민 내일배움 카드 운영 규정이 저희 새로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드 보면 오른쪽 상단에 자료집 페이지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도식도랑 주의 키워드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도식도 보시면서 직업훈련 유형, 그러니까 사업주나 근로자별로 유의할 내용이 있는지, 혹은 이제 이번에 심사 신청할 내용이 주의 키워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적정성은 말 그대로 그 훈련 과정을 정부가 지원할 만한가를 보는 항목입니다. 훈련 내용을 봤을 때 직무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거나, 혹은 산업 현장에 이미 이제 인력이 많기 때문에, 혹은 정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굳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제한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훈련 내용 안에 매너나 인맥 관리, 처세술, 힐링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그건 어떤 직업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교양 습득을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두 제한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처럼 부득이하게 이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대상 한정을 모두 전제로 사업주 훈련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투자나 취미, 여가, 오락, 스포츠, 특히 요즘에는 그 개인의 건강 증진 같은 과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 절세나 세금 상식 등 겉으로 보기에는 투자회사 근로자를 위한 과정인 것처럼 봤으나 안의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보시는 것처럼 월급을 누구 코에 이제는 투잡 시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사실 이거 저희 직업 훈련으로 인정하기 어렵죠. 다만 이 또한 이제 부동산 경매나 계약 실무, 자산 관리, 개발 같이 부동산 관련 과정일 경우에는 이제 대상 한정을 전제로 이 또한 부득이하게 사업주 훈련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위 부여를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사실 그 교육의 목적이나 커리큘럼 자체가 직업 훈련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 과목 등은 저희가 직업 훈련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어 과정,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과정이라고 심사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훈련 내용을 봤더니, where are you from? 너 출신 국가 어디니? 너 취미가 뭐야? 너 직업이 뭐야? 심지어 제가 어떤 과정까지 봤냐면, 영어, 외국어로 이성을 사귀는 법,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상식적으로 사실 그런 내용은 저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토익이나 토플 능력평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 과정이거나,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저희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령으로 이미 근로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훈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산업안전, 성희롱, 개인정보 보호, 기타 인식 개선 교육 이런 내용들은 모두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처럼 자격시험이나 공무원 공채 관련 과정인 경우에도 모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제 훈련 대상이나 내용 이런 목표를 고려했을 때 인정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사업주 훈련의 대상 한정을 전제로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과정처럼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 과정을 저희가 굳이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이중 지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또한 제한이 되고요.
앞에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렸던 과정들 외에도 아까 뭐 산업 인력 현장의 인력 수요나 어떤 뭐 과정의 취지, 커리큘럼 등을 봤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해서 훈련에 효과가 없거나 굳이 나서서 인력 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인 경우 제한이 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 분야처럼 직업 훈련으로 이제 단시간 훈련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간 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거나 과정 내에 뭐 방과 후나 이제 아동 등이 포함된 과정일 경우에는 모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지원 적정성이 훈련 내용이나 목표, 대상을 바탕으로 이제 적정한지를 보는 항목이었다면 원격 훈련 적정성은 훈련 구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의 구성을 봤을 때 이게 원격 훈련으로 진행할 만한가 혹은 이게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보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다 저희 설명회 자료집 보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훈련 과정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설명회 자료집이나 안내문이지 어떤 뭐 내용을 이해하고 심화시키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외에도 뭐 사업주 훈련으로 하는데 그 회사의 제품 매뉴얼을 훈련 과정으로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입사원 업무 매뉴얼을 그냥 과정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저희 훈련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뭐 다른 학원의 강의 촬영본을 그냥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만을 뭐 인기 있는 이런 동영상을 가져와서 이것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냥 시청을 하는 거지 저희가 훈련을 하고 뭐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모두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원격 훈련은 말 그대로 이제 통신 매체, 뭐 컴퓨터나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훈련인데요. 종종 이제 보시는 것처럼 훈련 목표에 뭐 전반적인 시술 과정을 올바른 동작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시술 내용에 대해서 훈련 과정으로 구성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이게 눈으로 봐서 정말 훈련 목표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봐서 정말 시술할 수 있다면 다들 미용실 안 가시겠죠. 뭐 미용 외에도 반려동물 훈련이나 그냥 뭐 일부 프로그래밍 실습이 필요한 과정들처럼 실습을 반드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강사가 붙어서 지도를 해야 하는 과정은 사실 원격 훈련으로는 이제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두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연계 과정일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일부 한두 개의 예시를 푸는 건 사실 뭐 훈련 내용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개의 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전체 차시 중 다수의 내용이 문제풀이나 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거는 사실 그냥 문제풀이를 숙달하려고 듣는 과정이지 내용의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내용이 문제풀이나 해설 위주로 구성된 과정인 경우에도 원격 훈련 적정성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다른 뒤에 설명드릴 내용에 비해 과정의 기획이나 설계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아마 조금 일부만 수정해서는 되는 항목들이 아니라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정 개발하실 때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 리뷰하시고 개발을 하시면 조금 시행착오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정 적정성 심사에서는 이제 지원 적정성이나 원격 훈련 적정성 외에도 훈련 분량 적정성이나 기본 요건에 대한 심사가 들어갑니다. 훈련 분량 적정성은 이제 그 훈련 과정이 실제로 최소 훈련 분량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인터넷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주 훈련은 최소 8시간 이상의 훈련, 또 근로자 개인 훈련은 최소 16시간의 이상의 훈련을 하도록 이제 규정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 훈련 분량이 11시간짜리 과정인데 근로자로만 들어왔다면 애초에 이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 훈련으로는 불인정하고요. 근데 종종 이제 저희가 직업훈련 유형별로 심사를 따로 시작한 게 아마 2019년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가끔씩 제가 기억나는 문의 중 하나가 우리 똑같은 훈련 과정 들고 왔는데 옆에 훈련 기간은 적합이고 우린 부적합이다.
우리 뭐 싫어하냐 이런 질문도 종종 받는데요. 그럼 제가 그때 늘 드리는 말씀이 정말 그 심사 신청값도 동일한지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훈련 과정인데 어떤 곳에서 사업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적합이 되지만 근로자로 들어왔을 때는 부적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 훈련 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늘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최소 전체 훈련 분량 외에도 저희가 차시당 최소 학습 시간은 이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인터넷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차시당 최소 학습 시간이 25분은 되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산정한 학습 시간이 25분 미만이라면 학습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훈련 분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 시간을 25분 이상으로 구성하기는 하셨으나 이제 너무 과다 산정된 경우, 뭐 예를 들어 그냥 학습 정리 한 페이지로 뭐 단어만 나열한 경우인데 우리 이거 5분 동안 학습할 거예요. 막 이렇게 산정하시면 사실 분량이 조정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 분량 아예 인정된 차시로 빼고 있고요. 이제 적합 받으시면 다들 큰 산 넘었으니까 상세한 심사 결과는 이제 스킵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정작 이제 과정 운영 신고하려고 보니까 훈련 분량 이상하시죠. 그러고 이제 6개월 후에 전화 주세요. 훈련 분량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적합됐다고 하시더라도 앞에 직업 훈련 유형이나 이런 훈련 분량처럼 조정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 결과는 한 번 더 보시고 만약 문제 있으시면 바로 뭐 이의 신청이나 다른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건 충족 여부는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요건, 심사 신청하시는 훈련 기관이 뭐 자격은 충족했는지, 우리 콘텐츠는 확인할 수 있는지, 자료는 모두 제출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보는 항목인데요. 사실 뭐 말 그대로 기본 요건이라 크게 뭐 문의는 없으세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자체 개발 여부인 것 같습니다. 훈련 기간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개발하셨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 모두 계약서나 서류 많이 써보셨겠지만 이게 분쟁이 없으려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3자가 봐도 정확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은 이제 외주 개발 과정으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인데요. 훈련 과정명은 공동주택 이해 및 운영이라고 써 있으나 계약서에는 주택관리 실무라고 써 있죠. 이게 뭐 과정을 당연히 기획하시는 단계에서 과정명이 변경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기관장님이 보증하시는 이 과정이 동일한 과정의 계약서임을 소명하실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믿고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런 자료 없이 이렇게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 사실 동일한 과정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불인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직접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가 보통 존재하는 자체 개발, 외주 개발과 달리 직접 개발은 기관 여러분들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과정이라 뭐 계약서 같은 이런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과정을 실제로 개발하셨을 때 이제 활용했던 서류, 예를 들어 뭐 과정 개발 설계서처럼 실제로 기획할 때 썼던 서류, 뭐 컨텐츠, 뭐 팀장님, 담당자님 서명도 다 있으세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기획 열심히 하고 거꾸러지는 일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게 직접 개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서 이게 실제로 개발이 되었다는 뭐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지출 증빙 같은 내용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과정 적정성 심사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의 이제 뒤에 설명드릴 컨텐츠 심사는 뭐 사실 당연한 말들이라 크게 어려우실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심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심사는 크게 이제 훈련 계획과 훈련 내용 그리고 훈련생 평가로 나눠져 있죠. 훈련 계획은 말 그대로 이게 훈련 목표나 과정 대비 훈련 계획이 적정하게 써져 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원격 훈련은 뭐 심사 신청서라고 써 있는 서류는 없으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어주시는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의 과정 기호서가 나름의 심사 신청서거든요. 그래서 늘 그 내용 신청값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다들 막 컨텐츠 신경 쓰고 별첨 자료 신경 쓰시느라 정작 이제 이 신청서는 조금 소홀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보면 뭐 훈련 목표 아예 다른 과정의 훈련 목표 제시하면 당연히 훈련 목표 적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거 직업능력 개발 훈련인데 이거 써 있는 것처럼 뭐 학생, 취준생, 일반인 저희 아예 사업의 훈련 대상이 아니시죠? 그럼 이 또한 이제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훈련 계획에서 가장 늘 논란이 되는 항목은 교강사 심사 항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강사 심사값은 적합, 부적합이 아니라 교강사 심사 개개인에 대한 인정, 불인정으로 안내가 되죠. 이처럼 예를 들어 5명 교강사 등록하셔서 회계과정에 5명 교강사 등록하셨는데 그중 1명이 전산교육팀 경력자세요. 그러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교강사만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교강사 불인정이 이제 학습계획 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한 교강사가 모두 불인정 되신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훈련 과정을 이제 튜터링할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교강사 불인정뿐만 아니라 훈련 계획 부적합도 안내가 되고요. 전부가 불인정된 건 아니나 일부가 불인정되었는데 남은 사람만으로는 훈련 차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훈련 운영 학습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부적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훈련 내용에서는 훈련 내용의 구성이 적정한지 또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첨 자료의 32차 시에는 직업심리학 가르치기로 했는데 실제 훈련 내용 찾아보니 노동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써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훈련 내용의 구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별첨 자료나 컨텐츠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 계획서라든지 등급 선정을 위한 자료라든지 자료 간의 내용이 모두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또한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 내용 안에 오류가 있는 건 당연히 부적합이 되고요. 이게 최신 산업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부적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퇴직급여제도 최저임금법 기준이 이미 변경되었는데 아직도 이전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설명해 주겠다고 했는데 2010년 이전의 추진 현황만 다루고 있죠. 벌써 2020년인데 아직도 10년 전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면 저희 이거 사실 훈련생 입장에서 훈련 목표를 달성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특히 자격증 연계 과정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별로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최신성의 판단의 근거는 사실 출제 기준이 근거가 되는데요.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지금 출제 기준 보면 실기 프로그래밍 기준이 2010 버전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2007 버전으로 훈련 과정을 이제 가르치거나 혹은 일부 내용을 2010으로 수정하긴 했으나 전반적인 내용이 9 버전이라 훈련생 입장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이제 최신의 산업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적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저희 훈련 내용에 그 윤리성 지표가 새로 신설이 되었죠. 당연한 거겠지만 훈련 내용 안에 이런 선정적인 내용이나 비속어가 있는 경우 저희 모두 부적합하고요. 특히 이제 원격 훈련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참고도서나 텀블러 그다음 심지어 아이패드 등 훈련 과정에 어떤 증정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 모두 훈련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부적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커피로 시작하면 그 다음 옆에 기관은 텀블러 주고 그 다음 아이패드 주고 이러면 사실 치킨 게임이죠. 모두 이제 좋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심사단에서부터 이는 엄격하게 규제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항목인 훈련생 평가 항목인데요. 훈련생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 계획이나 내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게 수료 기준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부정하거나 부실한 훈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훈련 목표로는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기로 했으나 실제 훈련 내용, 평가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는 기후 이런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연히 부적합하고요.
평가의 난이도가 적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 훈련생의 수준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또한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그 훈련생 평가라는 게 늘 똑같은 수준으로는 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 있다고 해서 막 그것만으로는 부적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제품의 무게. 이게 저희 학습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정답을 가르쳐주는 수준의 평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훈련생에게 족보나 이런 정답 가르쳐주면 부정행위죠. 이처럼 아예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정도의 평가 난이도가 낮다면 이 또한 이제 부정한 훈련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한의 대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문항이나 유사한 문항을 이제 출제해서 이 또한 기본 점수를 부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건 선다형으로 구성하고 어떤 건 단답형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에도 저희 정답을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 문항일 경우에도 제한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요새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훈련 차시별로 1개에서 3개의 퀴즈 출제하시죠. 이 퀴즈 문항을 그대로 최종 평가에 똑같이 이제 반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차시의 퀴즈를 훈련생 평가로 구성하신다면 이거 정답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퀴즈 내용과 최종 평가의 문항이 중복될 경우에도 늘 검토의 대상은 되기 때문에 한번 검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과 해설이 상이한 경우 당연하죠. 특히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 모범 답안 제출해 주시는데 모범 답안의 내용과 실제 채점 기준 또 정답이 다를 경우에도 똑같이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기 중에 정답 하나만 고르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만 고를 수 없을 때 이럴 경우에도 부적합이 될 수 있고요. 훈련 목표상 실습형 과제가 출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저도 사실 훈련 기간의 말을 들어보면 워낙 최종 시험 같은 평가 같은 거 하기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생 편의를 봐주다 보니 이제 시험으로만 최종 평가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실습형 문항이 반드시 출제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실 힘드시더라도 과제는 출제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훈련 목표로 엑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정확한 실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CAD나 OA나 또는 사무문서 작성법 이런 거는 아예 훈련 목표에 직접 문서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데 실제 최종 평가에 그냥 이론형 평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저희 훈련 목표 달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실습형 과제를 포함한 최종 평가 수료 기준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과제를 출제하시는 경우에는 늘 채점 기준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채점 기준 지금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채점 기준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때 30점, 부정확할 때 10점. 이거 교강사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이거든요. 교강사가 마음에 들면 만점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확하게 써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될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 보시면 표본 공간을 설정만 해도 50점. 이런 내용의 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첨자료 평가 문항 오류 수정하시면서 반드시 LMS에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의 이제 중요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굳이 이제 심사 부적합 항목까지는 아닌데 한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2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앞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제 단계별로 NCS 확인 강사 체계로 들어가면서 교강사가 직접 본인의 이력이나 학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저희 심사 자료에 교강사 정보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교강사 정보를 등록하시거나 이러실 때는 반드시 교강사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마킹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강사에 정작 필요한 직무나 회사,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까지는 괜찮지만 휴대폰 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경우에는 모두 마킹을 해주셔야 하고요.
혼합 훈련이나 스마트 훈련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훈련 시설 정보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제 원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하루짜리 교육을 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업장을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적어도 그 등록한 훈련 시설이 사업주의 위탁 훈련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거라는 정보 정도는 확신을 받아야 인정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증 같은 서류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훈련 시설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거다, 우리 임차한 거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도 함께 해주시면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